있습니다. 한상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25살의 대학생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죠. 청와대는 청년 입장에서 소통하고 정책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명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오늘 박성민 청년 비서관 발탁은 파격이 아닌 코미디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이 어렵게 행정고시를 패스해도 5급 공무원이라면서 대학생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1급 상당의 청와대 청년 비서관에 기용된 것에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지만 영선의 30대 당대표의 등장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예고된 논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공천 자격시험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민주주의에서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역시 비슷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흔히들 지금의 청년들을 두고 공정에 민감한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시험으로 얻어낸 결과만, 성과만이 공정한 걸까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까지 열면서 대선 경선을 연기 여부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출처와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향후 남북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5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1,90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38명 늘어난 건데요.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351명, 해외 유입이 44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33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66.4%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 사흘째 40명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점도 좀 걱정이 돼요.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요. 최근 1주간 국내에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확진자가 2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변이 감염 사실이 확정된 사례를 집계한 수치인데요. 이 신규 261명 가운데 영국에서 유래한 이른바 알파형 변이가 223명으로 거의 대다수 가장 많았고요. 인도 델타형 변이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35명인데 좀 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남아공 유래 베타형 변이가 2명, 브라질 감마형이 1명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방대본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최근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들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면서 다만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의 89.6%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65%는 백신 미접종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방 효과와 중증 진행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상원 단장은 말했습니다. 네. 이 단장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변이 감염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그 연구한 거 그게 또 오늘 공개가 되기도 하던데 1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쳤을 때는 예방률이 한 30%대 나오는데 2차 접종까지 끝냈을 때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80%,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60%대 예방률이 나온다. 이렇게 또 발표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뭐 전혀 이게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백신이 뭐 무용지물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돌파 감염 사례. 사실 어디까지 우려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돌파 감염 사례도 꾸준히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네, 돌파 감염 사례도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지난 17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마치고 면역 형성이 된 그 한국 인구가 지금 217만 2,526명인데요. 이 가운데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2명 늘어난 건데요. 217만 명 중에 이제 31명이라서 10만 명당 그 명수를 하면 1.43명 꼴입니다. 방대본 같은 경우는 방대본은 미국의 경우 10만 명당 10.2명으로 국외에서 보고된 돌파 감염 발생률에 비해 국내 발생률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 그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백신 접종자 가운데 돌파 감염 의심자가 20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11명이었고요. 얀센이나 모더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 17일까지 이제 맞고 2주가 경과한 접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잇따랐는데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가 나왔습니까? 네, 9시 잠정 집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9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만 나왔습니다. 네. 서울이 지금 9시 기준 234명으로 그 어제에 비해서 10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이 전국 잠정 집계치는 오후 6시 기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무려 539명. 아까 오늘 전체 확진자가 그러니까 어제 자정부터 밤 12시까지 네. 400명이 채 안 됐는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가 530명이 넘어서 어제 같은 시간 대비 무려 27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마 내일은 상당히 큰 폭으로 적어도 600명 중반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경업직사로 좀 보면 갑자기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났을 때 발표 시간이 좀 늦춰지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과연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지 내일은 한 600명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이는데요. 오후 9시 지금 저희가 뉴스가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발표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집계치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한 고령층 가운데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음 달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고요.
네, 정부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했지만 이달 중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고령자 등에게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0세에서 74세까지의 이 고령자 및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이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자 가운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 약 20만 명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3일 자정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는 8월부터 40대 이하 일반인들도 백신 접종을 받게 될 텐데 정부가 당초 발표할 때는 선착순으로 뭐 예약을 받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좀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한꺼번에 예약자들이 몰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약을 분산해서 받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밝혔어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정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40대 이하는 예약을 기반으로 하되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예약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산해서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이 당초 계획대로 선착순 예약 및 접종을 하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차례에 나눠서 사전 예약을 받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김 반장은 예약이 어려운 계층, 사각지대에 대한 접종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서 수립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요즘 잔여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곤 하는데 지금 이 잔여 백신 예약하는데도 자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는 일이 있다고요? 네, 뭐 추석 때 기차표라든지 아니면 뭐 콘서트표 아니면 뭐 대학 수강 신청 이제 이럴 때 이 매크로 사용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백신 예약 접종에도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잔여 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정부가 지금 사업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서 위법성을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김기남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법 위반과 관련해서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진 않지만 매크로 사용의 목적이나 시스템 운영 장애 여부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스마트폰 기반으로 된 모바일에서는 돌리지 못하고 이제 일부 이제 그 웹 인터넷 PC를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는 경우에 일부 그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 어떤 위법성 여부라든지 좀 처벌 가능성 이런 거를 검토를 하겠다고 오늘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쪽하고도 만약에 웹으로 매크로를 돌리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지금 차단하는 거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화제를 좀 바꿔보죠. 배진규 정의당 대표가 오늘 비교섭 단체 연설에 나섰는데요. 배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다면서 민주당의 이 종부세 상위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벌이는 꼴이라면서 거대 양당이 공수교대만 반복하는 기득권 플랫폼으로 전락한 낡은 정치를 그냥 두고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기득권의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면 정의당이 혹시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보상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격차 없는 삶의 재건이다 이렇게 배 원내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그 제시한 대안으로는 국회 개헌 정개특위 구성 그리고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또 지방의회 독식구조 해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착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배진규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불공정 메이커라고 규정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여성 청년할당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배진규 원내대표는 운동장만 기울어지지 않으면 젠더 문제는 공정한 경쟁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가 공정을 위해 여성 청년할당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기가 찼다. 한국에 할당제가 있기는 하냐 이렇게 힐문을 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또 작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인구 42만 명이 감소했다.
있다면서 그중 23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육아 등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멈췄는데 이것은 사회가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구에서 주요 소득원 비율이 낮은 여성들의 독방 육아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불평등 현실을 지적하면서 격차는 불평등한 출발선을 다시 만들 뿐이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하나 바꾸지 않고 개인 능력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에선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배진교 대표 연설에 대한 여야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여야 모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입장을 안 낸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대표가 연설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뭐 나름대로 어떤 비판이든 아니면 환영하든 입장이 나오지 않나요? 뭐 여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표 연설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뭐 좀 주로 비판적으로 보는 논평을 내고 네.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 연설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 여야를 모두 비판한 정의당 연설에 오늘 정의당 비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는 그 여야 모두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그 아마 그 정의당이 지금 뭐 의석수라든지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예 그냥 대응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 왜냐하면 뭐 과거에는 이제 정의당 대표 연설에 대해서 뭐 과거에도 이렇게 아예 아무 입장을 내지 않은 적도 물론 있지만 뭐 대응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대응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열리잖아요.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가 다뤄졌는데 쟁점이 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이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 그 홍익표 그 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총리 간의 질의응답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언급이 나왔고 특히 한미 양국이 대북 대화 의지를 접지 않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를 언급한 것 자체가 좋은 사인이다. 뭐 이런 그 문답이 오갔습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한미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오인됐던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 워킹그룹 폐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 그리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에 대한 뭐 김부겸 총리의 좀 비판적 언급 이런 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사면론을 다시 제기한 데 대해 김부겸 총리가 이제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좀 더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역시 정운천 의원이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취지를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호하겠다. 김 총리는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게 원래 오늘 이 정치 외교안보 관련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사안이라서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질문을 한 건데요. 네. 이 기 의원이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김 총리는 그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하면 정상적 모습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는 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은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한 분은 이미 현실적으로 거취를 정해서 주요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치 않고 다른 한 분은 곧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제가 여기서 보탤 게 없다 이렇게 다소 거리를 두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천안함 제조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네요. 네, 이 역시 뭐 이게 야당에서 어떤 추궁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요. 역시 기동민 의원이 이 최근 이제 민주당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과 과거에 관계가 좀 있었던 이제 인사들의 뭐 천안함 유족들과 좀 대립하는 입장을 보여서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동민 의원의 질문이나 김부겸 총리의 답변이나 모두 이것이 이제 뭐 당의 입장 또는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정부의 입장은 이것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냈던 당시 정보합동조사단의 이 결론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취지였습니다. 그 서 국방부 장관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이것도 이제 기동민 의원 질의 차례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 서욱 장관은 이 군내 성폭력 문제가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 수사 중이지만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군내 성폭력 문제는 군기를 저해야 하는 중대 범죄란 인식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문화, 제도 등을 모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외부 시각을 접목시켜서 이 뿌리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도 했는데요. 이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 시점은 오는 25일이 될 거라고 이 서 장관은 부연했습니다. 또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9월에 답을 내려고 하고 9월 이전에도 분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해서 접목할 분야는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면 꼭 여야 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박범계 장관이 출석을 했어요. 근데 여야 간에 거센 공방 이전에서 봤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까? 사실 이전에 비해서 대정부 질문 자체나 아니면 이 법무 검찰 사안에 대한 관심도 자체는 한참 뜨거울 때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지만 어쨌든 오늘도 비슷한 공방이 오간 장면은 연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관련 공방을 벌인 건데요. 70년 검찰 역사에 이 피고인이 승진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이 박형수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 박 장관은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건 단 1g도 없다. 이 전체 과정에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승진시켰다. 이렇게 박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내일은 대정부 질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 분야입니까? 예, 내일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일해주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신정훈, 김윤덕, 정정순, 오기영, 신영대, 장경태 의원 이렇게 6명이 질의자로 나서고 국민의힘은 서일준, 김영식, 양금희, 이주환 의원 그리고 여야에 소속되지 않은 비교섭단체로 무소속 양정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네, 저희 뉴스야 지금 소식 전해드리는 사이에 밤 9시 잠정지기 씨 나왔죠. 네, 지금 확진자가 오늘 자정부터 밤 9시까지 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616명, 이 어제 같은 시간 대비 29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 집계치가 아마 700명에 육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은 숫자가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700명대 위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300명에서 600명대 정도 숫자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좀 하향 추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갑자기 또 늘어나게 되면 좀 불안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700명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가를 또 뜨겁게 다뤘던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네요. 네, 오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걸 당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제가 규정하기론 해당 엑스파일은 저도 열람하지 않았고 제 판단으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크게 의미가 없을 거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당내에 대선 준비비 등의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조직에서 이 엑스파일을 수령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은 저희 당원에 관한 것이라면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에 이첩할 수 있겠지만 수령한다고 해도 살펴볼 조직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이제 원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좀 조기 입당 이런 부분을 많이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입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마냥 감싸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진 의원들은 어쨌든 야권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보수 야권의 입장에서 좀 나서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당 차원에서 문건을 받아서 검토하거나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장성철 소장이 자료를 주면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받을 의향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건 난센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여권발 흑색 선전에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다만 좀 아까 전해드렸듯이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개인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우리 당원도 아닌데 왜 우리가 나서서 대응을 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
을 좀 확산시키는데 이제 주요 역할을 하게 된 이제 장성철 그 소장과 관련해서 네. 김무성 전 의원이 자신이 배우가 아니다 이런 해명을 본인이 나서서 한 것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그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소장은 2018년 3월 의원실을 떠나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 이후 왕래 없이 저 역시 TV로 소식을 접하고 있다면서 저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 오해 억측 없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무성 전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는 뭔가 얽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당내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시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분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인데요. 네. 뭐 과거에 뭐 친일 친박이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당정 관계나 뭐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 개파 관계 이런 걸로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뭐 김무성 전 대표 쪽하고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박과 비박의 관계였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성철 이 소장과 관련한 게 뭐 배우가 뭐 김무성 전 대표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좀 의심이 있기도 한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좀 앞장서서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안철수 대표 쪽 지원을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당내에서도 의심스러운 시선이 있는 건데요. 근데 장성철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한테도 전화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파일 달라고 하면 주려고. 근데 전화를 다시 콜백을 해주지 않았다.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도 파일 준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뭐 자신이 직접 이제 장성철 전 소장하고 통화 녹취록까지 올리면서 그게 아니고 내가 달라고 했는데 장 소장이 안 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거부를 당해서 멋쩍어서 그러면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다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엑스파일이라는 내용 이 이른바 문건이라는 거를 이 장 소장이 얘기한 문건은 지금 현재로선 장 소장 말고는 받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내용이 뭔지도 사실 좀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내용이냐는 뭐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 소장은 국민의힘에 파일 모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뭐 주면 받아서 검수하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디서 받겠냐. 그리고 우리 당원이 아닌데 뭐 받는다고 우리가 무슨 수가 있냐.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그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장 소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도 이 이른바 뭐 엑스파일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본 사람은 하나고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겠다 다. 그리고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 소장이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봤는데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윤 전 총장 측에 이걸 주겠다고 제의한 게 맞는지 그래서 했는데 뭐 거부를 한 게 맞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확인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화 안 받는 게 글쎄요. 근데 지금 그 초기에는 이런 이제 뭐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린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윤 전 총장이 입장을 갑자기 바꿨어요. 지금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이제 그건 좀 가정법을 사용한 거고요. 예. 이제 그 좀 다소 어조는 강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대응하지 않겠다. 뭐 나는 떳떳하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연장선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오늘 낸 입장문은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대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는데요. 네.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또 공개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 또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라.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또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최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이소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요. 이 윤 전 총장은 공개관과 집권당이 개입했다면 불법 사찰이다라며 가정법적 수사로 의혹 쟁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윤 전 총장이 공정하고 투명할
검증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국민 앞에 나서서 당당하고 공정한 검증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윤 전 총장 측 반응을 전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전제가 있는 얘기지만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일종의 이제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제기한 거예요. 일종의 역공을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이런 불법 사찰 문제를 언급한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 본인이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좀 어떤 여당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탄압받은 피해자다. 특히 검찰총장을 하던 경우에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제 아주 그 계속 건건히 충돌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경우에 좀 뭐 부당한 징계 추진이 됐다든지 네. 뭐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했다든지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피해자의 위치에 자신을 놓으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뭐 동정이나 지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모았었는데요.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도 이제 그런 프레임을 좀 이어가려는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피해자 프레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선 후보 경선 일정 연기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거 오늘도 결론을 못 냈어요. 네, 일정 확정이 또 미뤄졌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비공개 최고위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최고위 내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시 결정 시점을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이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현행 당원의 대선 180일 전 선출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 경선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25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뒤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래서 25일에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최고위에 앞서서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 연기하자 안 된다. 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요?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도 거의 3시간을 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상당히 그 분위기도 찬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총 자체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의원 그 66명의 이 소집 요구로 열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경선 연기 찬성 측 의원 2명 그리고 반대 측 2명이 나서서 각자 당위성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자유토론에는 또 16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각자의 주장을 폈는데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뭐 김종민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까운 홍기원 의원 이런 의원들은 경선 흥행을 위해서 일정 연기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반대로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뭐 김병욱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일정대로 치러야 된다 이런 입장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이 최고위원들 간에도 좀 입장이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강병원, 김영배, 전해숙 최고위원은 연기하자 이쪽이고 김용민, 백혜련, 이동학 최고위원은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송영길 대표가 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대선 경선기획단의 대선 경선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일정에 대한 계획안 같은 거를 받아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25일 금요일에 다시 추가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각자가 어느 한쪽에서 뭐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했어 뭐 이렇게 완전히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좀 더 숙성시켜서 아마 25일 최고위에서 아마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무위 소집 요구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종의 뭐 개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제 주중에 당무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경선의 일정에 대한 어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뭐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뭐 조강특위 구성하는 것 이제 이런 좀 통상적인 안건으로 올라가서 당무위 자체는 이제 그렇게 열리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무위가 결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당무위 안건을 상정하는 건 최고위의 권한이고 당무위 안건을 부의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송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에서 이제 결론이 한 방향으로 나야 이제 이것을 이제 받아서 아마 당무위에서 진행이 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어요.
네, 이거 역시 이제 오늘 그 길게 열렸던 의원총회 도중에 결정이 된 건데요. 이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선출직에 대한 표결 외에는 의총에서 표결되지 않는 만큼 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이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 원내대변인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또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 복당을 허용한다. 또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2명에게 탈당 및 출당 조치를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의 결정은 이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뭐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6명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하고 김한정, 김혜재, 오영훈, 우상호 이렇게 4명은 부당한 조치다. 탈당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제 양측 실무 협의가 열렸는데요. 9시 반 정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측 오신환 의원이 그 양당이 가치를 확장하는 당대당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례회의를 하고 수시로 실질 논의가 필요하면 만나는 것으로 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명 문제가 제일 크게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명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냐 이제 이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오 의원은 당명 교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통해 앞으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것을 포함한 내용을 논의하겠다. 어쨌든 당명 문제도 향후 계속 이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등기를 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당명 교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굉장히 지난주부터 굉장히 일관된 입장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지지율도 높고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되는 집이 간판을 왜 바꾸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신환 위원이 어쨌든 이거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어쨌든 이걸 의제로 올려준 것 자체가 좀 의외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건데요. 네. 반면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가 원칙 있는 합당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새로운 당명이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이 양당 간 통합 문제도 좀 이견 조정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북미 대화에 기대감을 보인 미국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며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를 접견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담긴 북한의 입장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끝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화를 언급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일단 이 부분 지금 김여정 부부장 입장 나온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에서의 이 발언은 대화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대화의 방점을 찍었다라기보다는 네. 이 전체 전원회의 보도 내용 중에 소위 대외 정책과 관련된 보도 내용 중에 기존에 굉장히 완강하게 항상 걸고 넘어졌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요구사항이 그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대결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적대시 정책 요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결 쪽이나 좀 더 완강한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네.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갖는 너무 지나친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강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절제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거를 대체하는 여러 말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또 평화적 환경, 국가 안전을 담보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뭐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 앞서서 얘기했던 국가 존엄, 뭐 발전, 평화, 뭐 안전이라는 건 다 사실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기존에 얘기했던 거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순화시켜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그만큼 대화를 더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화된 표현이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대화에 더 무게를 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고, 다만 이제 오늘 그 김여정 부부장의 그 네. 소위 담화, 아주 매우 짧은 담화인데, 네. 이 담화는 꿈보다 해몽이다. 소위 이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좌관이죠, 미국의. 예. 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대결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ABC 방송에서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예. 매우 흥미로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평양에서 빨리 대화를 하겠다라는 신호가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한 반응을 오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것인데요. 뭐 이 내놓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외교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여기에 화답해서 김정은 총비서죠. 당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도 대미 정책이 완성됐다. 우리는 대화와 대결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네. 사실상 대화 쪽에도 무게를 두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답을 해야 될 거는 미국이 되겠죠. 근데 이 미국이 답을 할 때 누가 답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 밑에 있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좌관이나 아니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화답을 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그 네. 격에 맞게 답을 해주길 바라는 거고, 북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강경한 요구를 빼고서 아주 외교적인 격식과 절제된 용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내보냈으니까 네. 거기에 맞는 미국의 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답은 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흥미로운 신호다라는 아주 너무 성의 없는 이제 이런 답처럼 보이는 발언을 했고,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심도 있게 읽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김 미국 특별대표도 와서 본인 성김 대표는 특별대표로서 협상에 임할 때는 주요한 역할, 실무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총비서,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이것으로는 북한이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이 화답하듯이 얘기를 해버려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이 소위 이제 설리번 보좌관의 말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상 김여정 담화도 매우 절제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절제된 용어로 얘기했는데 자신이 굉장히 거친 용어로 얘기하는 거는 그 지도자의 어떤 의도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짧고 거칠지 않게 이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북측에서는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이 주기를 원했고, 뭐 우리가 흔히들 쉽게 표현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네. 카드를 우리한테 줄 것인지 그걸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뭐 대화에 나와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북 제재 해제를 해달라, 뭐 해제를 해주겠다, 뭐 뭘 해주겠다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대화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은 계속적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대북 적대시 정책, 네. 소위 말해서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든가 관계 개선의 문제라든가 평화를 제도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비핵화 논의만큼 같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새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고 했지만 실용적이다, 외교를 중심으로 간다는 방법은 얘기했지만 네. 뭘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이 나온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국가 존엄, 발전, 평화,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범주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렇다면은 상대는 그렇게 니네들이 그걸 관심 갖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거나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재를 해제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대화와 접촉으로 나올 수 있는 소위 명분을 이제 깔아달라는 얘기인데 그 네. 명분은 곧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 그런 구체성도 띄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연하게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뭐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이제 협상이 깨지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담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우리 청와대가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한 이후에 어제 한미일 또 한미 그다음 한일 간의 계속적인 연쇄적인 협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북핵 수석 대표의 협의 과정에서 모두 이제 발언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외교부의 노규덕 본부장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균형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이 두 개를 균등하게 같이 언급을 했고 또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대한 계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과 한국 그다음 미국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다 아우르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이제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어떤 성김 대표의 발언은 그냥 한반도 비핵화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또 관심 갖고 있는 적대시 정책이라든가 네. 어떤 관계 개선, 평화와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모두 발언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한국은 상당 부분 현재의 국면을 북미 관계가 연결돼야 될 중대 시기 그리고 남북 관계도 재활성화돼야 되는 중대 시기로 보고 상당히 발언을 균형 있게 신중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쪽은 의외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와서 성김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백악관으로 가져가서 백악관이 이제 내용들을 분석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북한에게 공식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는 어떻든 간에 상당히 신중한 지금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고 나름대로 신중함을 갖고 지금 담화를 냈기 때문에 청와대도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도 좀 북측 내 위상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난 1월 직급이 강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예. 자신 명의 담화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우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북한이 당 중심의 통치 체제로 전환을 계속적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변화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8차 당대회를 1월에 개최하면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대폭적으로 당의 운영 체계를 상당 부분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지난해 당창건 75주년을 맞아서도 상당한 또 변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남, 소위 이제 남북 관계를 주로 맡아보는 대남 부분을 상당 부분 직무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격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는 당내에 있는 대남 비서조차도, 담당 비서조차도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쪽에 대한 굉장히 서운함, 냉대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오히려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가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남북과의 기대 안 걸겠다, 이런 이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이 부분을 김여정 부부장이 소위 총괄적으로 대남, 대미 관련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맡아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상 부부장으로의 직급 하향처럼 보이는 부분은 김여정의 위상이 하락된 것이 아니라 네. 직무적인 부분이 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남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갖는 성격을 상당 부분 좀 낮춰 잡은 것이지 네. 그 인물 자체가 격화되거나 강등된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로얄 패밀리로서 소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의 위상, 그다음에
측근으로서의 최측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대남 대미 발언의 거의 모든 것에 코디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 이런 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지금 활동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네. 폐지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 종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한미 워킹그룹은 사실상 그 남북한이 합의했던 이행 사항들을 그 미국의 대북 제재 틀에 저촉되는지, 뭐 혹시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뭔지, 이런 걸 검토해주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그 기능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거는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각 부처가 다 나눠서 그 역할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상대하려면 우리 외교부가 다 다른 부처들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한미 워킹그룹을 하게 되면은 국무부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행 사항에 대한 검토를 국무부가 중심이 돼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 프레임에 너무 지나치게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진보적인 좀 측면에서는 이게 한미 남북한의 이행을 가로막는 이게 약간 족쇄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었고, 또 예.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한미의 어떤 제재 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보는 경우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국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미국에게 종속돼 있는 것으로 이걸 굉장히 비난을 하는 주요 소재였거든요. 네. 사실상 이거는 그 기능의 순수성과 상관없이 상당 부분 정치적 프레임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굴레를 벗어 던지는 것이 새 정부, 미국의 새 정부가 등장한 시기에 벗어 던지는 것이 맞고요. 그 이후에 어떻든 새로운 국장급 협의체 신설을 지금 외교부에서 밝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의 워킹그룹 체제보다는 좀 더 격이 높아지고 좀 더 통일부라든가 남북 이행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협의 채널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대화 유인책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논의될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서 북미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대는 많이 하지만 그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신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위상을 북미 관계를 주로 두고 남북 관계를 약간 수단적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에서 미국에게 뭔가를 더 강조하고 싶고 더 강하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북 관계를 좀 약간 긴장성을 부여하거나 좀 흔드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의 어떤 차원에서 북미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북한의 지금 메시지를 읽는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좀 그 능력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좀 화답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서 북한에게 어떤 그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것이 곧 동맹의 존중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촉진자로서의 어떤 위상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이제 일단 8월로 넘어가면은 한미연합훈련, 전국급의 한미연합훈련 시즌이 돌아오는 것도 있고요. 사실 5, 6, 7 이 시기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미일 간의 또 영국 경항모까지 그 최근에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항공모함이 움직이기도 하고 해서 주변에서 계속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 차원에서 여러 군사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6, 7월도 이제 계속 해상훈련이라든가 잠수함훈련 여러 훈련들이 계속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예전 같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연합전에 북한도 알겠습니다. 반응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경기 동